자,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 중에서 아주 열혈 핵심 회원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해서 또 뭐 종북 주사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분석해 드리는 거는 나중에 혹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내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정당들이 있어요. 또 지금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당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투쟁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투쟁정당, 하나는 선거정당. 투쟁정당은 다른 말로 전위정당이라고 불러요. 뱅가드 파티라고 합니다. 전위정당. 그다음에 선거정당은 다른 말로 대중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당은 어떻게 규정하냐면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런데 이 정당에 두 가지 종류의 정당이 있다. 하나는 투쟁하는 전위정당, 또 하나는 선거를 염두에 둔 대중정당. 이 두 가지가 있다. 전위정당이냐 대중정당이냐 또 투쟁정당이냐 선거정당이냐에 따라서 정당의 목표도 다르고 정당의 운영 방식도 달라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대중정당이에요. 전형적인 대중정당입니다. 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정당이에요. 대중정당의 특징은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표가 되는 거라면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예, 좌에서 우까지 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다 정당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색깔이 빨간색에서부터 파란색까지 이게 다 한 정당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색깔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그걸 레인보우 파티라고 불러요. 무지개 정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양한 색깔이 함께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확실하게 자유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유파가 보기에는 저 국민의힘은 너무 잡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까지 당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또 때로는 바로 그들이 당권을 잡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야, 저거 과연 우리 정당 맞아?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하여튼 국민의힘은 그런 대중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위정당, 그 투쟁하는 정당, 전위정당에 제일 가까운 정당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유사한 게 진보당이에요. 그게 통진당이 해체된 다음에 거기 남은 세력이 다시 만든 게 진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보당이 전위정당이 제일 가까워요. 또 그 진보당과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갈라져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정의당이에요. 그 정의당도 말하자면 진보정당에 가까워요. 꼭 전위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위당에 가깝다고요. 그 한반도에 전위당이 하나 있어요. 한반도에 남북 한합쳐서 딱 하나 있는 전위당이 어떤 거냐면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 그건 전위당이에요. 그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긴 선거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정당이 당원이 200만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 정당은 뭐냐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켜서 적화시키고 혁명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정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 정당이지.
그래서 김일성이가 만들고 김정은이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전위 정당이에요. 그러면 이 전위 정당과 이 대중정당, 전위 정당과 대중정당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면 전위 정당이 이겨요. 거기는 투쟁 전문 정당이니까 싸움하면 전위 정당이 이겨. 선거하면 대중정당이 이겨. 선거하면.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은 우리 국민의힘하고 선거해서 뭐 할 생각이 없잖아요. 걔네는 투쟁해서 전복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투쟁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조선노동당이라는 전위정당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남한에서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간첩들은 내보내지만 그 간첩들 가지고서 직접 정당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다가 조선노동당이라는 전위정당의 지시를 받는 새끼 전위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40년대의 남노당이고 남조선노동당, 남노당. 그 이후에 뭐 통역당, 인혁당, 난민전, 뭐 산호맹, 최근에 각종 간첩단 사건들이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남한에 만들어서 자기들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 새끼 전위정당들인 거예요.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전위 조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석기가 이제 감옥에 갔고 그 통진당이 해체된 게 통진당 자체가 아니라 통진당의 그 지하에 그 따로 조직을 구성했잖아요. 그걸 RO라고 얘기했는데 그 혁명 조직. 이게 전위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명 조직은 유사시에 뭐 통신소도 습격하고 뭐 어떻게 습격하고 총도 탈취해서 직접 그 혁명 활동에 나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 크게 정당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알겠어. 이게 선거를 위한 대중정당인 거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잡동사니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전위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 성격은 대중정당이에요. 기본 성격은. 그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때부터 시작된 정당이잖아요. 김대중 때부터 시작된 정당이고 김대중이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이 혁명운동에 한때 빠진 적이 있거든요. 46년에 건국준비위원회에도 참여하고 막 이랬어요. 그 후에 김대중이가 60년대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부터는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기는 했지만 김대중이 자체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정치를 하고 운이 좋으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한번 잡아봤으면 이런 걸로 한 40년 이제 정치를 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만든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당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정당인 거고 그 민주당도 보면 그래서 좌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좀 우파인데 왜 저기가 있나 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는 거죠. 김대중이가 가장 열심히 이 우파 쪽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도 그렇게 해서 김대중이가 경상도 세탁집단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영남대학교 이수인이라는 교수도 영광 한평에 보궐선거에 공천을 줘서 끌어들이고 이게 다 대구 경북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했던 김대중의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이는 선거에 이기려면 호남만 갖고 안 돼. 영남도 있어야 돼. 충청도도 있어야 돼. 선거에 이기려면 좌파만 갖고 안 돼. 중도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파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공무원 출신들을 대거 끌어들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의 민주당은
국민의힘만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빨간색 하나,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빨간색이지, 지금은 파란색인데 이 단색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색깔들이 좀 섞여 있는 거지. 국민의힘처럼 무지개 색깔처럼 화려하게 모든 색깔이 다 모여 있는 건 아니지만 얼룩덜룩하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대중이가 끌어들인 세력 중에 선거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아예 딱 접고 오로지 투쟁과 혁명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적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거기 영입이 돼요. 이제 대표적인 세력이 김근태가 중심이 된 옛날 좌파들이죠. 그리고 임종석이 같은 586들. 임종석이도 문재인이가 끌어들인 게 아닙니다. 김대중이 때 정계 입문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이나 그 통진당 이런 것들은 직접 끌어들이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형제당 관계를 유지하죠. 연대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김대중이는 그 본인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당을 했기 때문에 대중정당을 했는데 그 대중정당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혁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혁명 조직들을 대거 영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 조직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586이 주도하는 정당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색깔 자체가 지금 성격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해진 거예요. 처음에 대중정당으로 시작했는데 혁명 조직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저리정당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혁명 전략과 투쟁을 하고 한편으로는 선거를 해요.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를 위해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투쟁이라고 하는 거를 할 줄을 몰라. 투쟁에는 아주 젬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표되는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이제 봅시다. 지금 우리는 종북 주사파를 상대로 이념 투쟁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투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투쟁하는 세력이야. 근데 투쟁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은 필요할 땐 투쟁하고 필요할 때는 선거하고 자유자재로 이 양동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럼 국민의힘도 당연히 쟤네를 상대로 해서 투쟁할 땐 투쟁하고 선거할 땐 선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보면 이게 투쟁은 젬병인 거야. 투쟁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지. 도대체 국민의힘 뭐하냐. 왜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은 저렇게 악랄하게, 정말 저렇게 교활하게 투쟁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데 왜 거기에 맞서서 너네는 싸움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참 답답할 거야. 지금들은 평생 싸움 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원래 싸움하려고 이 정당에 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꾸 싸움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싸움하라 그러니까 지금들도 답답할 거예요. 여기서 오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사이에 심각한 그 벽이 있는 거예요. 이 벽 때문에 국민의힘이 늘 자유우파한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2019년 4년 전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투쟁할 때 그 투쟁을 우리 자유우파가 했잖아요. 자유우파가 투쟁을 했잖아요. 뭐 광화문 태극기 세력과 뭐 정광훈 세력과 뭐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모여서 투쟁을 했잖아요. 그 투쟁을 할 때 황교안이 이끌던 국민의힘도 하도 그냥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투쟁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광화문에 다 정당이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막 단체로 막 버스 동원해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엄청 욕먹었잖아요.
아니 투쟁하겠다는 것들이 무슨 꼭 모델들이 걷는 그 뭐라 그래요? 워킹 라인 같은 거 설치하고, 예? 그리고 투쟁하러 오라 그랬더니 전부 무슨 당협 해갖고서 자기네 당협 선전하는 팻말이나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투쟁을 할 줄도 모르고 배울 줄도 모르고 투쟁의 DNA가 없기 때문에 투쟁해야 될 것 같으니까 투쟁한다고 동원을 했는데 막상 광화문 현장에 와서도 여전히 소풍 온 것처럼 그렇게밖에 못한 거야. 국민의힘의 그 성격이 아직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견인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국민의힘의 처지가 어떤지를 알고 비판도 하고 알고 견인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못한다고 그냥 이 꿀밤 때리고 야단 치고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고쳐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자유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면 정말 대책 없잖아요, 우리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투쟁의 투자도 모르는 국민의힘을 종북주사파의 투쟁에 맞서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선거에 이기게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저의 고민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투쟁도 잘하면서 조직 확장도 잘한 조직이 있어요. 어디 갔습니까? 그게 교회 조직입니다. 우선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조직이에요. 교회라는 게.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 조직은 바티칸의 성당이 예수님 제자 이름을 따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년 되는 거지. 바티칸의 역사가 한 2000년 되잖아요. 그 2000년 동안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과 싸워서 이겼어.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고난받고 지하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부 진짜 땅 파고 들어가서 숨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까지 로마 제국과 싸워 버텨서 마침내 이겼잖아요. 로마 제국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제국과 수천 년을 싸워 이긴 조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교황청이라는 단일 조직에 의해서 가장 이 위계 서열이 잘 잡혀져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인류가 발명한 조직 중에 최고 조직, 최강 조직은 교회예요. 레닌이 공산당 혁명을 하고 공산당을 조직할 때 뭔가 제일 잘하는 조직을 벤치마킹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벤치마킹해요. 김일성이도 교회를 벤치마킹합니다. 김일성의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김일성의 어머니의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아주 교회에 깊이 이렇게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조직이 아주 체질적으로 닿는 거지. 이들이 교회 조직을 적극적으로 이 공산당 조직에 원형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공산당 조직 체계가, 그래서 만들어진 공산당 조직 체계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포 조직이야. 이게 옛날 원시 교회, 옛날 교회가 이 로마 제국의 탄압에 맞서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그건 그야말로 세포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세포가 이렇게 들켜서 순교해도 다른 세포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딱 거기서 끊던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은 전 세계 어디건 공산당 조직은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중심으로 조직이 돼요. 대개 5명 단위로 조직이 되고 딱 거기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는 이 세포를 조직하는 바로 위 조직의 한 명만 딱 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명도 또 다른 세포의 일원이고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세포의 그 지휘자 한 사람만 알게끔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도 딱 그 부분만 끊어버리면 다른 조직에는 피해가 안 가도록 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 조직의 전무는 중앙당밖에는 모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아예 그런 세포가 없습니다. 아예 세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입당 막 했잖아요. 입당합시다 해서 입당 막 했잖아. 입당한 다음에 당신은 부산시 뭐 서구에 또는 부산시 중구의 어느 동에 무슨 세포에 소속됐다 이런 식으로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세포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에 그냥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쪽은 5명, 대개 5명 단위, 5명이 관리하는 최대 수거든요. 이런 식의 세포 조직으로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투쟁하는 조직이고 혁명하는 조직이니까 끊임없이 그 혁명의식을 교육을 해요. 그리고 투쟁의 전략 전술을 끊임없이 내려보내. 그리고 이거를 교육을 해. 이게 이제 교회에 신방하는 거 있죠. 신도들을 등록하면은 딱 조직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장로가 어떻게 해, 목사가 어떻게 해, 권사가 어떻게 해,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누가 꼭 집에 가서 뭐 안부를 물어봐,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얘네가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 조직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정치 학습하게 돼 있어요. 정치 학습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 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강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조직의 책임자가 중앙당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을 교육하는 게 학습이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조직원들 간에 지난 일주일간을 서로 반성하게 하는 거예요. 총화한다 그래. 나는 과연 공산당 이념에 맞게 공산당 전사로서 열심히 훌륭하게 살았는가? 혹시 단 한순간이라도 좀 느슨해졌던 적은 없는가? 이거를 자아 비판하게 해요. 그리고 자아 비판을 안 하면 그 5명끼리 잘 아니까 이제 상호 비판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 당신 엊그저께 어느 자리에서 하품을 했는데 그 투쟁 얘기할 때 하품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 비판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아 비판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야말로 사상적인 이 긴장감을 한시도 늦출 수 없게끔 만들어요. 이거를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지금도 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주민이 2천만 명 되는 북한의 전 주민이 200만 명의 이 공산당 당원들과 그들이 지도하는 각종 세포 조직, 지역 세포, 공장 세포, 뭐 회사 세포, 학교 세포, 군 세포 이런 걸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김정은 동지께서 이러이러한 지시를 하셨는데 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너 엊그저께 너 줄을 삐딱하게 섰더라? 하고 상호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혁명 조직으로서의 긴장, 텐션을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 조선노동당의 새끼 정당이나 또는 그 조선노동당에 의해서 지도받는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주사파 조직들, 여러 종류의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도 대체로 조직 운영은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들끼리의 사상 총화, 상호 비판, 자아 비판, 그다음에 무슨 행사를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게 만들고 이것을 보고서로 써갖고서 위에다가 올려요. 상급기관에다가 끊임없이 보고를 해. 그러니까 저 간첩단 보면
자기들을 내려보내거나 자기를 뒤에서 지시하는 정찰총국에 보고한 거가 너무너무 많잖아. 정말 뭐 별것도 아닌 시덥지 않은 것까지 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조직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수십 년간 해온 방법이거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공산당 조직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대중조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의 그 혁명 조직에 오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영입이 되고 또 지금 당 지도부가 되고 이러면서 이들도 공산당은 아니지만 공산당 방식으로 당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더불어민주당은 회의가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당연마다 각종 정치 교육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이 내려가요. 일사불란하게 강철과 같은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쟤네들 딴에는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걸어 그러면 중앙당에서 슬로건 딱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야, 후쿠시마 이거 저 오염 처리수 이거 갖고 우리가 좀 공격을 해야 되겠으니까 후쿠시마 플래카드 걸어. 각자 알아서 걸어가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걸어가 아니고 이거 해야 되겠으니까 이런 슬로건으로 각자 걸어. 그리고 몇 장 어디다가 몇 장 걸었는지 알아서 각자 보고해. 이렇게 하는 거가 저쪽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국민의힘은 아예 그런 방식 자체를 모르고 체질적으로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걸어도 어떻게 거냐면 저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쿠시마 오염 그 처리소 가지고 자꾸 괴담을 유포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응하는 플래카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이게 끝이야. 지시가 아니야. 그냥 권고. 그 다음에 뭐 걸면 좋고 아니면 말고 누가 그거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 뭐 보고하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제가 부산 같이 다녔잖아요. 어딜 가나 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산에서는 별로 힘도 못 쓰는데 더불어민주당 플래카드는 막 사거리마다 걸려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후쿠시마 괴담으로 걸려 있고 그건 다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받은 슬로건이고 또 얘네는 그거를 어느 사거리에 몇 개, 어디에 몇 개에서 제가 맡고 있는 어느 당협, 어느 지역 협의회에서는 총 몇 개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 쪽은 아예 그런 플래카드가 없어요. 중앙당에서 걸라고 지시도 없었던 것 같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각자 알아서 하니까 어떻게 되냐? 어디 가면 국민의힘 플래카드 같아서 반가워서 보면 이 지역에 무슨 도로 놓는데 예산을 얼마 따냈습니다 하고 지 사진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거 차원에서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국민의힘을 대개조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저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니까 없애버리자 하고 없앨 수 있으면 저는 100번이라도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그냥 진짜 종북주사파와 제대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투쟁하는 전위정당을 우리 자유우파 전위정당을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아직 저한테는 그럴 만한 힘은 없고요. 그래서 저걸 없앨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저걸 이용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면은 제대로 못하니까 개조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개조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개조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애고 새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는 저 개조는 아예 글렀다. 저것들 개조한다고 개조가 되냐? 그냥 차라리 제대로 된 자유우파 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 역할을 하자. 그게 자유통일당 막 1000만 당원 등록운동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 3,500여 개의 마을 단위로 자유마을 건설하고 이게 다 당의 기본 세포 조직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하는 거 보면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보다 훨씬 잘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거기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이 조직체에서 수십 년간 이 경험과
이 노하우가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를 하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그 정광훈 목사와 자유마을 부분은 조금 좀 차원을 달리해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려면 국민의힘을 완전히 없애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을 없앨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걸 개조해서 써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조하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개조를 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개조해야 돼요. 첫째는 지도부를 바꿔야 돼요. 어쨌든 당은 당대표와 지도부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부를 바꿔야 돼요. 지도부를 투쟁하는 지도부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이 국면이, 지금의 이 상황이 종북주사파와의 이념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을 하는 지도부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선거용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 국민의힘을 선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면 투쟁, 일면 선거하는 조직으로 바꾸내는 것을 목적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지도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투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로 바꿔야 돼요. 맞아요. 예, 이게 정당에 뭐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지난번 전당대회 할 때 보니까 석 달간 연속으로 1,000원씩 당비를 낸 책임당원만 84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당원은 뭐 몇백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백만보다 국회의원 10대 명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직이 아무리 움직여도 신문에는 그냥 줄 한 줄 안 나거든. 기사 한 줄 안 나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게 뭐 택도 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재미삼아라도 뭔가 신문에 한두 줄씩 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쨌든 뉴스 메이커인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찌질해 보여도 하여튼 저 국회의원들이 뉴스 메이커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중요한데 그 국회의원 중에 전부 다면 좋겠지만 전부 다가 아니라도 돼. 제 생각에는 좀 싸울 줄 아는 국회의원이 30명만 있어도 돼요. 맞습니다. 30명만 있어도 돼요. 뭐 이렇게 무슨 지금 115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50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30명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한 대여섯 명만 있어도 돼요. 정의당이라는 게 그 국회의원 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6명의 정의당이 싸움으로 똘똘 뭉치고 전략 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170명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끌어내죠. 견인하고 다니거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이러면서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국회의원 대여섯 명만 있으면 전국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캐스팅 보트 레버리지로 전국을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최소 대여섯 명 또는 한 30명 정도만 싸울 줄 아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저는 국민의힘을 일면 투쟁, 일면 선거하는 정당으로 바꿔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명이라는 숫자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의 정당법이나 국회법을 이제 고치지 않고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이 20명이 돼야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돼서 국회의 교섭단체로 등록을 하는 순간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이 20명의 교섭단체를 빼놓고는 합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상 국회 운영은 본회의를 언제 열지, 상임위원회를 언제 열지, 특위를 할지 말지, 뭐 이런 모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국회의원이 한 30명, 그러니까 제가 30명이라고 한 거는 20명이면 되는데 이게 언제 또 튀어나가고 투항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한 30명 얘기한 거야.
딱 필요한 인원은 20명이에요. 20명만 있어서 교섭단체 등록을 따로 하면 그러면 국회 모든 운영에는 이 20명의 우리 진짜 싸움하는 자유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또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뛰어나가고 싶은데 그냥 한두 명 뛰어나가서는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아. 근데 교섭단체로 움직이면 차원이 달라져요. 국회 정당 보조금 지급이라는 게 교섭단체 단위로 덩어리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정당 운영하려면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교섭단체 구성만 해놓으면 따로 어디서 돈 빌려오지 않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당 보조금으로 그 정당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교섭단체 구성을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야,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나가고 싶은데 마침 나간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 근데 저게 교섭단체가 가능해.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나가요. 근데 교섭단체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나 지금부터 진짜 고생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편안하게 국회의원 기득권 누려가면서 할 수 있는데 저게 교섭단체도 안 되는데 내가 따라가서 고생하다가 다음 총선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직업이 이 국회의원인 사람들은. 그런데 교섭단체 구성이 된다 그러면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내가 저기 가면 훨씬 더 대접받는데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다 한 명씩 파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데 다 보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씩이니까. 그러니까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 있는 20명을 확보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회 여의도 정치에서. 그러니까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 또는 지금은 종북주사파와 싸움하는 국면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투철하게 하고 있는 사람 이런 국회의원이 한 20명만 있으면 저 국민의힘을 투쟁하는 정당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투쟁할 줄 아는 지도부로 바꾸고 국회의원 많이도 필요 없어. 한 20명만 투쟁하는 국회의원으로 바꿔내면 그러면 저 국민의힘을 투쟁하는 정당 또는 일면 투쟁, 일면 선거하는 정당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이니까 집권 세력 전체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선거나 정치에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 현재의 선거법이나 공직, 공무원, 정치개입, 관여 금지 같은 이런 법 때문에 직접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 투쟁하는 이 우파 정당이 필요해. 또는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당이지만 이 국민의힘이 일면 투쟁하는 정당, 일면 투쟁, 일면 선거 하는 정당으로 좀 더 전투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런 거 필요 없어 선거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집권당이고 범여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 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냥 선거만 하는 정당으로는 안 되겠다. 저 종북주사파와 전면적으로 이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쟁하는 정치인, 투쟁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공언했다고 생각해요. 엊그저께 국민통합위원회에서의 발언 또 한 달 반 전에 자유총연맹에서의 축사 그리고 또 8.15 경축사 이런데 1년의 그
중요 연설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과 지금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 왜?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통합하는 대상에는 저 종북 주사파는 들어올 수 없다. 새가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로 날아서 통합을 해야 되지만 이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도 가는 방향은 같아야 된다. 근데 종북 주사파는 가는 방향이 다르잖아.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종북 주사파는 뒤로 가자 그러니까 저거는 왼쪽 날개가 될 수 없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해석하자면 아예 나가는 방향이 180도 반대인 종북 주사파와 투쟁할 수 있는 투쟁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의힘도 갖춰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일면 투쟁, 일면 정치, 일면 투쟁, 일면 선거. 그때 이 일면 투쟁, 일면 선거, 일면 정치, 일면 투쟁. 이때 그 정치나 선거 영역에서는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세력과는 정치도 할 수 있고 밀고 당기고 협상도 할 수 있고 타협도 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전위정당 같은 이 혁명 세력과는 대화도 타협도 불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는 투쟁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년간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기대도 하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한 1년 해보면서 마침내 절실하게 느끼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 아예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투쟁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한국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일면 투쟁하고 그리고 다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에 나가는 방향에 크게 그 큰 방향에서 동의할 수 있는 세력과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 통합해 가야 되겠다.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뜻을 잘 지지하고 서포팅 할 수 있는 게 집권당이어야 되니까 이제 집권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움직이려면 국민의힘 자체를 선거만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일면 투쟁하고 일면 선거하는 정당으로 자기 개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일면 투쟁하고 일면 선거하는 그런 정당으로 바꾸려면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한 20, 30명은 최소한 투쟁 좀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교체하고 지도부도 투쟁 좀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 타이밍은 이 투쟁 좀 할 줄 아는 국회의원을 갑자기 어디 길 가는 사람 불러다가 앉힐 수는 없으니까 내년 총선 공천 때 이 투쟁 좀 해본 사람, 투쟁 좀 할 줄 아는 사람들로 공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 5년간의 문재인 폭정에 맞서서 정말 목숨 걸고 투쟁했던 수많은 우리 자유파 전사들이 눈 이제 떠오르잖아. 그 이제 이 사람들한테 공천을 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투쟁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흔히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역구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뭐 경조사도 좀 찾아다녀야 되고 얼굴도 좀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투쟁밖에 몰라가지고 어디 경조사 가라고 그래도 뭐 부조할 뭐 돈 봉투 10만 원짜리 봉투도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데나 공천 줄 테니까 가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와라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한 20, 30명의 투쟁 좀 한다는 사람들을 공천을 주는데 어디다 주냐? 영남에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 예. 여기 울산,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이 지역이야말로 당이
이 사람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해서 이번에 공천을 줬다. 아니, 그러면 뽑아줄 거 아니에요.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 공천을 주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종북주사파와의 투쟁의 전면에 딱 세워야죠. 그거를 각자 서울 같은데 또 무슨 호남 같은데 공천 주나만한 데다가 잔뜩 주고 우리는 공천은 줬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그래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 때 이렇게 그 당을, 국민의힘을 일면 투쟁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개조할 수 있는 좀 투쟁 좀 해본 사람들을 당선이 확실한 영남 지역에 대거 전략 공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문제 관련해서 드리는 제안이고, 첫 번째는 이제 당 지도부 말씀을 드렸는데, 당 지도부는 김기현이가 나는 뭐 일면 투쟁하는 정당은 이끌 자격도 없고 또 그런 이게 지도력도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한편으로 투쟁하고 한편으로 선거를 잘 이끌 그런 좋은 사람으로 당 지도부를 바꿔달라 하고 스스로 물러나주면 참 좋겠는데.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럴 것 같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선거 불과 몇 달 남기고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걸 힘으로 물러나라 그러면 이 사람은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원이 직접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준석 사태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진짜 무슨 별것도 아닌데 당원이 직접 뽑았다는 그거 하나로 안 물러나고 버티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막 법원까지 가서 뭐 가처분 소송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표가 깨져갔거든요. 이 국민들은 하여튼 내부에서 지그들끼리 싸움하는 걸 제일 꼴물견이라고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고 명분이 있어도 일단 내부 싸움으로 전락하는 순간 다 같이 욕을 먹게 돼 있거든. 그래서 김기현이가 저는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하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물러나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건 김기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선거 앞두고 이 사람 물러나게 하려고 내부 분란을 일으켜서 전체가 타격받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거 때까지는 그냥 해라.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당원들이 뽑은 대표니까 해라. 대신에 국민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봐요. 그게 이제 선대위원장이에요. 예, 당대표가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선거 전체를 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이거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선거를 보면 당시에 당대표는 황교안이었는데, 그리고 황교안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선거 때 자기가 종로 지역에 나간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거든요. 그러면서 선대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그 선대위원회 위원장을 김종인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다들 김종인을 입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김종인. 예. 그 김종인 때문에 선거를 망쳐버렸지만, 또 황교안 때문에, 또 공관위원장 맡은 김형호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게 우리가 역전패를 당했지만, 어쨌든 그 선거 당시에 그 선거 체제와 관련해서는 선대위원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깔끔하게 물러나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니까 괜히 이거 김기현 흔들어 갖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당대표는 잘해라. 열심히 잘해라. 일상적인 당무도 선거 때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일상적인 당무를 해라. 대신에 선거는 진짜 싸움할 줄 아는 사람들로 지도부를 꾸리자. 그렇게 해서 선대위를 싸움할 줄 아는 사람으로 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싸움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저 태극기 세력만 갖다 놓으면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태극기 세력들 중에 광화문 혁명 세력 중에 정광훈은 알지만 정광훈 말고는 맨날 이 마이크 들고 그냥 절규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 이름을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를테면 우리 당 안에도 제법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즘 이렇게 보면 원희룡이는 좀 싸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 종북 주사파들하고 싸움 잘 하잖아요. 저 양평 고속도로 갖고도 막 선제 공격도 하고. 이게 원래 이게 여당이니까, 정부 장관이니까 공격받기 쉽거든. 예, 공격하면서 방어하다 보면은 제대로 자기 전투력 발휘가 어려운데, 원희룡은 오랫동안 이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이라 딱 양평 고속도로 터지니까 아, 이건 내가 먼저 공격해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내내 변명만 하다가 끝나겠다 싶으니까 백지화라고 하는 정말 초강수를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고속도로 놓는데 건설부 장관이 안 놓겠다고 싸움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벌인 거는 원희룡이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예요. 그 정도의 이 싸움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희룡 같은 사람은 싸움 좀 해본 사람이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나경원도 어떤 면에서 그 문재인의 그 폭정에 맞서서 현직 대통령을 김정은이 수석보좌관, 물론 외신 인용이긴 하지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식으로 정면으로 맞짱 뜨면서 이 전선을 형성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 자기 정치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도 싸움 좀 해본 사람 또는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국민의힘 내부, 우리 여권 내부의 정치인들 중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한동훈이 국회에서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하고 말싸움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싸움 좀 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그래서 좋아하는데, 국회의원하고 말싸움해서 말꼬리 잡으면서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싸움하고 좀 결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전면전을 하는 거고 이념 전쟁이야. 말꼬리 전쟁이 아니고.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 한동훈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검증이 안 됐어요. 예, 검증이 안 됐어. 그래서 조금 저는 유보적이에요. 전희경은 오히려 예, 그리고 지금 전희경 말씀하셨는데, 전희경은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국정교과서 싸움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두각을 나타냈는데, 정치판에 들어와서 보인 그 이후에 1년의 행보가 저 사람 진짜 싸움 잘한다라고 평가받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의 비서관이에요. 대통령의 비서관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였던 사람이 곧바로 선거 전체를 지휘하는 이런 사람으로 오는 순간, 이게 우리가 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또는 뭐 윤석열이 다 하네 라고 하는 식의 저 종북 주사파들의 준비된 공격 프레임에 우리가 바로 말려들 위험성이 있어요. 예, 그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싸움 좀 하는 사람으로는 사실은 홍준표도 있어요. 예, 홍준표도 있는데,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피하 구분이 좀 안 되는 사람이야. 총은 잘 쏘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 쪽을 향해서도 막 갈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언제 저 사람 총에 맞아 죽나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의 그 여러 가지 그 조사들을 해보면 앞에서 날라오는 적군이 쏜 총알에 죽은 전사자보다 뒤에서 우리 편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전사자가 더 많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럼 이게 죽은 사람의 총이 앞에서 맞았을 때와 뒤에서 맞았을 때 다르거든요. 상처가 난 부위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쪽이 저쪽을 향해서 쏘는데 용감한 사람은 맨 앞에서 막 몸도 막 드러내면서 막 쏘는데, 저 뒤에 우리 쪽인데 저 뒤에 비겁하고 겁나는 사람은 대가리 쳐박고 이러고 쏘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적을 겨냥한 건지 우리 편을 겨냥한 건지 모를 정도로 이러고 쏜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 우리 편 총에 맞아 죽는 전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전투기에 폭격을 해도 이 오폭으로 해서 우리 편 전투기가 이렇게 다 뭐 경이 몇 도, 뭐 위도 몇 도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막 섞여 있으니까 혼재해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편 전폭기가 떨어뜨린 폭탄에 우리 부대가 전멸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아니 뭐 홍준표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 이 사람 그동안 보여준 행태가 그래서 이게 아주 예측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 싸움 좀 하지만 예, 그리고 지금 현직 대구시장이라 예, 선거를 개입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안 되고 단체장들도 안 돼요. 장관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장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는데도 선거법 위반으로 좌파들이 걸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정말 내가 우리 자유파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고 대구시장 사퇴하고 백의종군 하겠다 하면 할 수 있지. 근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논의를 합시다. 뭐 그러나 원희룡이나 한동훈은 정말 그 당이 원한다면 뭐 장관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듯이 당에 들어와서 당이 출마하라는 대로 할 것 같거든요. 원희룡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그렇게 그 헌신적으로 온몸을 던져서 하겠다 그러면 근데 싸움 좀 해본 사람으로서의 그 이력은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그런 사람을 선대위의 전면에 세워서 공중전을 맡긴다. 이런 거는 이제 말이 되는 거지. 이들과 이제 바깥에서 진짜 국민적으로 그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있는데 이 공중전을 잘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임명진 위원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 좌파들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시비를 못 걸 정도로 저 좌파들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워낙 이 말번지가 세요. 예. 우리들끼리 할 때는 점잖게 하지만 진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적들과 싸움에서 이 사람이 그 터트리는 말번지는 뭐 엄청 셉니다. 그리고 당에는 비대위원장, 당 대표를 맡아서 당을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이잖아요. 또 당 윤리위원장으로 당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그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당과의 정체성이나 당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적으로 이미지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윤석열의 쫄개다 이런 이미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이 사람이 나도 그러면 선대위원장 해줄 테니까 내년에 비례대표라도 보장해라. 김종인이 그렇게 했잖아. 그거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은. 예. 그런 면에서 임명진 같은 사람 아주 훌륭한 비대위원장, 훌륭한 선대위원장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그런 사람들과 우리 범여권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그런 싸움 좀 해본 사람이나 싸울 줄 아는 사람들로 선대위를 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 김기현 대표나 최고위원들도 다 지도부니까 뭐 발언들도 하고 하겠지만 우선 언론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선대위가 딱 꾸려지면 그리고 이 선대위가 선거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뭐 김기현 지도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감히 개입하거나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당무는 지금의 지도부가 하고 선거는 이 선대위가 치러라. 이게 가능해지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당위적으로만 주장해서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위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저는 충분히
그 총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그 전위 정당이 아니라는 점, 싸움할 줄 모르는 정당이라는 점, 지금의 지도부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맞서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정당이지만 전위정당적 성격을 갖고 있고, 진짜 일면 투쟁, 일면 선거에 수십 년간 노하우가 쌓여 있는 집단이라는 점. 이들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한편으로 싸움도 하고 한편으로 선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당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선거 앞두고 이거 개조하겠다고 집안 내부 공사를 하기에는 이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약간 개조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단 선거는 치러놓고 이긴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 제가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총선을 이기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 총선을 승리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거는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반 동안 고생고생 했는데 아직 절반도 바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것은 입법 권력을 우리가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이겨서 그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니까, 그걸 하려면 총선 승리야말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데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야. 다 하는데 이런 정도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집권당에서 좀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 말씀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와 관계된 것도 좋고, 이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아주 생뚱맞은 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부터 뭐든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하신 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임명진 위원장님부터 해가지고 원희룡 장관, 박영원 옛날 대표를 파선하시는데, 앞에 예를 보게 되면은 뭐 김무성이 같은 사람들, 이준석이 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대표를 하면서 상당히 해방을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김기현 대표도 과연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은데,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까불고 뭐 김무성이가 그럴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나 그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고, 이준석이는 아예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범여권 자유우파 진영에 확고한 중심이 없을 때 이준석이가 장난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종인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지나서 내년 총선 때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 그 시점이고, 그래서 무슨 레임덕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향력과 권위가 가장 강하게 있을 때예요. 그때 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러면 그런 식의 이준석이나 김무성이 따위의 장난질은 끼어들 여지가 없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부 교체와 국회의원들의 교체의 전제 조건이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의지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확고하게 그런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 최근 나오는 메시지가 그렇다. 물론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저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대통령의 연설이 그런 뜻이었습니까? 이러고 반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대통령의 연설을 저하고 같이 보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 해석이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그렇게 변수가 못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재명이 언제 구속됩니까? 그게 제일 속상해요. 네, 법리적으로만 보면 올해 말이면 구속될 것 같아요. 올해 말이면 박사님이 힘좀 올해 말이면 구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측은 올해 말 정도에 구속될 거라고 예측하지만 저더러 이게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재명이는 내년 5월쯤에 구속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게 올해 말에 구속이 돼버리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공황이 오겠죠. 파국이 오지만 그러나 선거 때까지 넉 달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저 더불어민주당이 수십 년간 이런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이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종북 주사파 진영에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왜 근데 이래경이나 김은경이 그 혁신위원장 왜 그런 수준밖에 없지 않냐? 그거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가 호락호락 지 손아귀에서 놀만한 사람들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정말 택도 없는 천박한 것들이 혁신위원장으로 된 거지. 우리가 수십 년간 이 혁명 활동 해오고 또 집권도 3번이나 했잖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키워놓고 길러놓은 이 맨파워들이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보다 훨씬 나은 사람, 국민적으로도 훨씬 이미지가 좋은 사람, 그리고 종북주사파 같은 느낌도 안 나는 사람, 뭘 얼마든지 골라내서 이걸 앞세울 수가 있어요. 정당의 얼굴로.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상대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은 이재명이가 당대표로 선거를 치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 야, 아니, 쟤네는 이재명 당이야? 그러면 그걸로 설명이 끝나버리잖아. 그런데, 그 이재명이를 우리가 제거를 해줘. 감옥에 보내서. 우리가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저거는 정말 앓튼 일을 우리가 빼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제거를 안 해주면 저것들이 자체적으로 이재명이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어렵고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내부 분란이 엄청나게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를 그냥 놔두면 내년 선거 때까지 저것들은 계속해서 내부 분란과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맨날 짜증나는 뉴스를 보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보면 저것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선거에 얼마나 좋은 그 조건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제가 그러면 이재명이는 선거 때까지는 그냥 계속 놔둬서 계속해서 지것들 표 깎아먹게 만들고 내부 분란 일으키게 만들고 선거에 이긴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써먹을 만큼 다 써먹었으니까 그때 가서 팽시켜도 된다. 5월이나 6월이나 그거는 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하루살이 인생인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참지 마시고 즐기세요. 요즘 뭐 별로 웃을 일도 없는데 이재명이나 저것들이 요즘 만들어내는 그 사건 사고들 보면 진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시라고요. 아이고 저것들이 우리 자유파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주는구나. 아이고 참 애쓴다. 그리고 즐기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지금 자기 업무를 충실히 저희들은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분들 과연 내년 총선에 차출을 할 수 있을지 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차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 정치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돌파력이 워낙 좋아서 또 이게 이제 어디나 갖다 놔도 다 괜찮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를테면은 영남권에 67명, 뭐 60명 넘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이 사람들 중에 서울에 갖다 놔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원희룡이라는 인물은 서울에 갖다 놓건 경기도에 갖다 놓건 충청도에 갖다 놓건 어디다 갖다 놔도 이게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원희룡은 그 당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당의 최고위원을 아주 젊은 나이에 지냈어요. 2004년인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할 때 그때 경선에 나가서 2등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 이미 당의 최고위원을 지냈고, 그리고 2007년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했었거든요. 그때 후보가 누구냐면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홍준표였어요. 1등 이명박, 2등 박근혜. 그 정말 아름다운 승복을 했던 그 전당대회. 3등이 홍준표가 아니라 원희룡이었어요. 그리고 4등이 홍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당대회에 이미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그 재작년 11월에 있었던 대선 후보에도 또 출마했었잖아요.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원희룡의 그 정치적인 잠재력이나 정치 리더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증이 됐고, 특히 제가 그 이번 내년 총선 관련해서 원희룡한테 주목하는 건 이 사람이 그 좌파들과의 그 공정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거를 5번 했는데 서울 양평 그 양천, 그 목동이 있는 양천에서 국회의원 3번 하고 제주도에서 2번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제주도 선거는 무소속으로 했지만 그 5번 다 상대가 좌파들이었고 쉬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 좌파들과 5번에서 5전 5승을 했거든. 그리고 이 SNS 정치가 언제부터 본격화되냐면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SNS가 본격화되는데, 그 첫 출발은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이었어요. 다음에 아고라라고 하는 이 포털 토크쇼 하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SNS 정치의 시작인데, 이 아고라에서 원희룡이 아주 영향력 있는 그 댓글러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 학교 때 그 노동운동도 하고 좌파 활동한 경험도 있어서 좌파를 잘 알고, 좌파랑 싸우는 족족이 이겼기 때문에 좌파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그 겁도 없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좌파와 일면 투쟁, 일면 선거 하는 그 총선을 지휘할 사람으로는 원희룡 이상으로 잘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출 가능성이 높다. 선대위원장 차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런 면에서 그 원희룡보다 개인적으로 인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지지율도 더 높고. 그러나 원희룡이 갖추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정말 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직 갖춘 적이 없어요. 갖춘 적이 없으니까 못할 거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갖춘 적이 없는 건 팩트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정말 구군이 걸린 이 중차대인 선거를 그냥 한번 해봐라라고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아까 이재명 얘기하고 또 문재인도 사법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사는 검찰총장이 하지만 이것에 대한 최종적 결단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이걸 총대를 마고 결단을 해줘야 대통령한테 부담이 덜 가요. 그러니까 한동훈에게는 그 미션이 있는 거야. 이재명 잡고 문재인 잡고 종북 주사파 세력을 사법적으로 척결하는 일이 한동훈한테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 장관 할 때부터 그 미션을 가지고 장관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그리고 한동훈 아니면 더 잘할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그냥 스테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뭐 이런 정말 이 선거 전체를 이끌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한동훈이라도 차출해서 해야지 우선 급한 게 선거인데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한동훈까지 뭐 의석 한두 개 때문에 이걸 차출을 해서 뭐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범여권 전체의 역량재편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효율적인 배치는 아니에요. 또 이거는 한동훈 개인한테도 그게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장관을 하고 정치를 언젠가는 하겠죠. 한동훈도 뭐 대권 꿈도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장관으로 하면서 뭔가 구체적인 성과 한두 개는 갖고 와야 돼. 아, 나 이재명 잡았어요. 나 문재인까지 정리했어요. 아, 이러고 들어오는 것하고 아유 뭐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아직 채 못 잡았어요. 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한동훈의 상품성, 그 잠재력을 아끼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렇게만 답변할게요. 네. 조금 질문이 몇 가지가 되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교와 안보 부분에는 참 잘하고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역사 인식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참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4.3 제주 사건이라든지 5.18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번에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전문팀이 꾸려진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우파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5.18에 대한 진상이 뭔가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지, 그 5.18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서 조금 노력을 하는 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지만원 박사를 아직까지 지금 저렇게 특사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이겨야 되는 건데 부정선거 궤도로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부정선거가 자행된다면은 저것들이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이기려고 할 거니까 부정선거의 시스템을 막지 못하면은 진짜 우린 지금 다시 힘들거든요. 네. 선대위원장도 잘 뽑아야 되고 하지만 그 부정선거 관련하고 5.18 관련하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그것도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선대위원장을 임명진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인데 그분을 아까 좀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그분이 선대위원장 되면 정말로 좋겠는가를 우린 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고 좀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는데 고성부 박사님이 선대위원장 되면 왜 안 되는지. 예. 예. 네, 그런 생각. 알겠어요. 예. 5.18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호남인들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한 공약이니까 실무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러나 공약이니까 검토하라고 한 건지 진짜 이걸 모르고 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알든 모르든 이거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뭐냐? 하나는 헌법 전문에 담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 잘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이러한 사건이었어 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여전히 조사 중인 사건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조사하자 그런 게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사하자 그런 거예요. 5.18 특위가 그거예요. 5.18 특조위. 그래가지고 지금 그 특별법에 의해서 5.18 때 예컨대 뭐 누가 총을 쐈냐부터 해서 과연 북한군이 개입했냐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지만원 박사도 우리 쪽에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사위원으로 추천을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사 중이고 조사가 안 끝난 걸 어떻게 헌법에 담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뭐 담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정치적 약속인 거고 특위가 그 구성이 돼서 조사가 앞으로도 한참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공약은 헌법 전문은 개헌을 해야만이 집어넣어요. 단어 하나 토시 하나도 헌법을 개정을 해야지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헌법 개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200명이 필요해요. 국회의원 200명. 3분의 2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들 절반이 오케이 해야만이 개헌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200명이 거기다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이 87년 체제 5년 단임이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헌법이라서 이미 지난 이제 87년 이후 지금까지 35년이 지났는데 우리 몸에 이미 안 맞게 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폭도 안 맞고 품도 안 맞고 이게 막 단추도 막 떨어져 나갔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옷을 완전히 다시 지어 입어야 될 때가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두 개 손을 봐야 될 게 아닌 거예요. 기본권 조항, 영토 조항,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대한민국 헌법의 그 전문에 있는 몇 가지 부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컨대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헌법에 3.1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좌파들이 이걸 갖고서 자꾸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엉터리 강변이지만 어쨌든 하잖아요.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라는 그 용어 때문에 법통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유파도 헌법 고치자고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 좌파들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 전체를 다시 손을 볼 때가 곧 오긴 와요. 예, 그때 5.18이 그 전에 뭐 특조위가 활동이 다 끝나가지고 예,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든지 또는 뭐 총을 누가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로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혹시 뭐 전문에 우리가 그걸 넣을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이거는 우리가 논란할 이유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사상이 이상하다, 정체성이 이상하다. 이건 정말 좌파들이 바라는 내부 분열을 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될 일은 없거든. 불가능하거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특조위 활동이 끝날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5.18 헌법 전문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생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대위원장 관련해서는 뭐 저는 임명진 위원장이 막 지고지선한 분이니까 이렇게 추천한 건 전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년 선대위원장의 첫 번째 역할은 싸움을 잘해야 돼. 그것도 종북주사파와의 공중전을 잘해야 돼요. 저쪽에서 예를 후쿠시마 괴담 터뜨릴 때 한두 마디로 완전히 이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런 공중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이거는 비서들이 아무리 좋은 걸 써준다고 해서 그거 읽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이 정치 지도자들 중에 공중전은 임명진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누가 써주는 이런 그 카피라이터도 필요 없을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걸 잘해요. 그리고 그 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임명진 위원장이 방송 활동을 오랫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언어 화법이나 어법이 굉장히 시니컬해서 우리를 향해서 할 때 자꾸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실제로 좌파들 향해서 그 칼을 휘두르면요,
정말 날카로운 칼이 돼요. 그거 제가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중전 능력이 임명진이 최고다. 김종인이는 잽이도 안 돼요.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때도 공중전 잘한다는 거가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임명진과 김종인 딱 세워놓고 하면 김종인이는 잽이도 안 됩니다. 임명진한테는. 그 공중전 능력은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높이 사서 임명진 위원장 같은 분이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다음에 이제 차라리 고성국이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럼 고성국 TV는 어떻게 해요? 고성 TV 없어도 돼요? 예, 저는 고성국 TV가 하는 역할이 뭐 별건 아니지만 선거 때 선대위원장 역할 이상으로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 고성국 TV를 한다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선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치른 선거가 아니거든. 3년 전 총선은 자기가 치른 선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년에 치러진 대선은 자기가 이긴 선거잖아. 자기가 이긴 선거인데 이걸 부정선거라고 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그러니까 다시 하자고 나야 되거든. 선거 부정이 있었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선거 다시 하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대통령 선거에 이긴 사람이 선거 부정을 얘기하면서 다시 선거하자고 얘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든 없었든 이미 자기가 이겼고 그리고 1년 반 동안이나 대통령으로 국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작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3년 전 선거는 자기가 직접 겪은 선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정치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논란 자체에 대해서 물론 총장이었으니까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법률가로서의 관심이나 정치적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관심 차원의 관심은 가지고 들여다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냐라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좀 생뚱맞은 문제 제기라고 느낄 거예요. 왜 내가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에요. 자, 그러면 대통령과는 별도로 이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 선관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총장이 바뀌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사무총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상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월급도 없어요. 판금이 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선관위 우리나라에 한 3,000명쯤 되는 원래는 1,500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 조직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거든요. 장관급 자리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바꿨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선관위 직원들의 짬짬이 지 애를 치시키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 짬짬이 구조를 혁파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많이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일. 근데 소쿠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또는 그 QR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또 임명된 사무총장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사에 들어갔어요. 감사원이 처음에는 요 짬짬이 부분만 하려고 그랬어. 직원들끼리. 근데 이제 부정선거 논란과 시비가 계속 있으니까 이것까지 감사해 보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사원 감사,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무총장에 의한 자체 혁신.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감사원은 감사를 한 결과 감사 보고서를 내면서 이게 지적사항 이상으로 좀 심각하다고 느낄 때는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짬짬이 관련이거나 또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검찰이 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관위를 완전히 좀 환골탈태하면 부정선거의 시비에 원천적인 제거 효과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2020년 총선 직후에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그다음에 그건 대법원 단심이기 때문에 재검표 같은 거요. 이거 이제 대법원에 갔는데 이게 전부 다 김명수라는 자가 이걸 다 이제 홀딩 해놨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명수가 바뀌고 새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이 대법원 단심으로 홀딩 해왔던 이 선거법 관련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별도의 과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새 대법원장한테 맡겨야 됩니다. 새 대법원장은 우리 자유파 대한민국 이 헌법 가치를 분명히 견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명수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김명수가 오염시킨 거를 바로잡는 일은 이 사람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대법원이 홀딩해 놓았던 요 부정선거 관련 부분은 새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어떻게든 깔끔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또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부정선거가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의혹을 제기했던 QR코드를 이용해서 또는 해킹을 이용해서 또는 투개표 바꿔치기, 뭐 사전선거에 투표함 바꿔치기 뭐 하는 등등, 이거는 선관위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혁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원천 제거하자는 건데, 이와 별도로 선관위와 관계없이 저질러지는 더 위험한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전선거를 이용한 동원투표예요. 저 종북주사파들이 이런 거 하려고 사전투표를 이틀씩 해놓고, 사전투표를 전국 어디서나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 놓고 이것들이 문재인 정권 때 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효도관광 1박 2일 다 프로그램 잡아가지고 사전투표 때 맞춰서 풍광 좋은데 모시고 가고, 가는 길에 술 한잔 드리고 오는 길에 도시락 드리고 선물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사전투표 하시고 가시죠. 이래가지고서 대거 동원투표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주소지는 이게 신분증 확인하고 시간 맞춰서 가고 번거롭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쉬운 거야. 그리고 이거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투표를 높이는 게 지상과제인데, 그래서 사전투표 일자를 이틀이나 하는 거거든. 이 사전투표에 맞춰서 놀러 가는 사람들이 투표까지 하고 오니까는 선관위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칭찬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짜고서 사전선거 투표율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사전투표율이 30% 가까이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 동원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저지할 거냐. 이게 사실 투표함 바꿔치기, 사전투표함 감시 이거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해요. 이미 사전투표로 동원된 이 투표함은 안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합법적이잖아. 이걸 어떻게 저지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투표로, 그러니까 효도관광으로 위장해서 데리고 가서 사전투표 시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향응 제공이니까, 향응 제공해서 투표를 종북좌파 주사파한테 하라고 유도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고, 분명히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버스 대절 한 대 100만 원씩 들어갈 테니까 돈은 누군가가 냈을 거고,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하면 주장은 하지만, 이 사전투표는 법적으로 선거법을 고치지 않으면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저것들이 압도적 다수니까 절대 안 없앤다고. 그러면 없애지지 않는 사전투표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런 식의 사전투표를 이용한 동원투표, 종북 주사파들의 동원투표를 철저히 감시하는 거. 이거 간단해요.
사전투표 때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 사전투표 이틀 할 때만 이게 어디 가서나 찍을 수 있지, 사전투표 기간이 아닌 때는 어디 가더라도 못 하잖아, 투표는. 그러니까 사전투표하는 이틀 동안 효도관광하는 버스 전부 다 우리가 나가서 감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게 사전투표 때라고 해서 효도관광 못하냐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거기까지 가서 투표장에 데리고 가는지 안 데리고 가는지, 이 투표 어디로, 이 차는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면 광주에 있는 버스인데 뭐 함양으로 간다, 경남. 그러면 경남 함양에 있는 국민의힘 당협에서 버스 도착하는 시간에 기다렸다가 감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는 투표를 못 하니까. 향응은 제공해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아주 타이트하게 사전투표를 이용한 이 동원투표가 저지러질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저지할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작전을 짜가지고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선거에 워낙 우리가 뒤어가지고 부정선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당위적 주장으로 끝내면 안 된다. 이게 국민의힘이 진짜 자기 표 지킨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해야 돼. 국민의힘 혼자로는 이거를 할 능력도 없고 그런 결기도 없으니까 자꾸 이 부방대나 이 부정선거 감시활동 해온 자유우파 단체들을 배관시하고 뭐 자꾸 배제하고, 이거 이준석이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결국은 부정선거 감시하면 누구 좋은 거예요? 국민의힘 좋잖아. 지그들 좋으라고 해주는 일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고맙습니다.